아리랑 스페셜.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본 동화책일 겁니다. 해적으로부터 지도를 얻어 보물섬을 찾아가는 소년의 이야기. 마지막 장을 넘길 때면 어느새 섬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종종 섬을 꿈꾸곤 했습니다. 동화책 속 금은보화는 아니더라도 그곳에 가면 특별한 무엇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다를 타고 넘는 하얀 파도와 아름다운 백사장. 오후가 되면 붉은 낙조가 타오르는 곳. 우리가 잊고 지냈던 보물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인천 앞바다 168개의 보물, 섬으로 말입니다. 떠나는 길은 늘 설렙니다. 인천 연안여객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인천의 섬은 약 20곳 정도. 인천에 속해 있는 섬은 무려 168개나 됩니다. 그중 128개의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는데요. 4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에 약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 연평도입니다. 인천에서 145km 떨어져 있는 연평도까지는 쾌속선을 타고 약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연평도를 찾는 관광객들과 이곳을 지키는 군인들로 배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연평도는 인천보다 북한에 더 가까운 섬입니다. 연평도 건너편으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북한의 황해도 강령군인데요. 거리가 10km 정도라니 가깝죠? 이것이 연평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데 뭔지 아시나요? 그물에 걸려있는 꽃게입니다. 가을철, 연평도 당선부두는 꽃게 전쟁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 꽃게를 잡아오면 가족들이 모두 나와 그물에서 게를 떼어내는 작업에 나서는데요. 제철인 만큼 온 가족이 나서야 1년벌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모두 작업에만 열중하고 계셨는데요. 와, 꽃게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다면 이 꽃게를 어떻게 분류하고 계신 건가요? 크기별로 하고 그다음에 해서 나중에 다시 또 골라내고 10kg짜리 박스가 붙어 할 거예요. 그래서 크기별로 아무것도 잘 없는 거, 바가지 이런 거 전체를 골라낸 다음에 나중에 이거 암캐는 다시 또 10kg짜리 박스 선풍 가치를 다시 만들어. 지금 과정은 거의. 탕으로 먹으면 구수한 국물 맛이, 찜으로 먹으면 달달한 게살 맛이 일품일 텐데, 으아, 먹고 싶다. 하지만 예로부터 연평도는 꽃게보다 조기로 더 유명했던 곳입니다. 1960년대 말까지 연평도 근해는 조선 제1의 조기 황금어장이었는데요. 때를 만난 조기잡이로 연평도 근해 일대에는 수백 척의 어선들이 모여들어 어로 작업이 한창입니다. 해군 경비선대의 보호 밑에 휴전선에 연한 20마일의 해상에서는 어선들이 조기잡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조기잡이는 4, 5월이면 조선 팔도의 안강만 어선들이 연평도에 집결해 조기를 건져 올렸다는데요. 물 반 고기 반이라 할 만큼 어획량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2달간 선상시장인 조기파시가 열리기도 했다네요. 80~90%가 목선이었는데 그 목선들이 이 연평도 근해 조기가 잡힌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조업을 하러 옵니다. 조기를 하러 오는데 그때 당시 여기 왔던 배들이 약 3,000여 척에 이렇게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가 이제 많이 잡히는 것도 또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이제 섬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물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상인들이 이제 물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여 상인들이 이제 와서 이제 자판 시장을 열려서 이제 명동거리 못지않게 이제 자판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조기와 물밀균에서 먹게 살게 되고 또한 사람들도 이제 북적북적거렸고요. 연평도가 조기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조선시대부터입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구출하기 위해 황해를 건너던 임경업 장군. 이때 먹을 것을 구하러 연평도에 들렀다가 당섬 안쪽 안모거장에 가시나무를 꽂아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요. 가시마다 수많은 조기가 걸렸고 이것이 조기잡이의 시초가 되면서 임경업 장군은 조기의 신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연평도에는 조기와 풍어의 신인 임경업 장군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년대 후반부터 거짓말처럼 연평도에서 조기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북방 한계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팔뚝만한 알배기 조기는 이제 연평도의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연평도에선 봄어기와 가을어기 두 번에 나누어 꽃게잡이를 나서는데요. 북한을 지척에 두고 있어 어선은 반드시 일출때 출항해 일몰때 귀항해야 합니다. 30여 년간 바다일을 해왔다는 선장님. 지금까지 꽃게를 줄곧 잡아왔지만 지난 몇 해는 꽃게 수확량이 줄어들어 많이 힘드셨다네요. 중국 어선들이 들어오면은 금방 꽃게가 어획량이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중국 어선들은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봄에는 한 200여 척 들어왔었어요. 200여 척 들어와가지고 서단, 동단 가지고 딱 쌍끌이들이 싹 쓸어가가지고 꽃게 어획량이 한 70%가 감소됐었어요. 해마다 서해상에 나타나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던 건데요. 지금 중국 어선들이 집당으로 저항하고 있다. 지금 중국 어선들이 집당으로 저항하고 있어. 다행히 최근 들어 불법 조업 어선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면서 꽃게 수확량이 늘었다는데요. 다행이네요. 한쪽에서는 닷자망에 새 그물을 달아 바다로 던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물을 올리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꽃게가 그물에 걸려 줄지어 올라오는 모습이 신기해 보이는데요. 그물에 아무리 많은 꽃게가 걸려도 2, 3일 이내에 걷어 올리지 못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꽃게잡이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연평도 주민들한테는 특히 어민들한테는 뭐 꽃게가 밥줄이죠. 그리고 주민들도 꽃게가 생산되면서 꽃게 따가지고 용돈벌이하고 또 생활비 또 충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꽃게가 연평도의 전체적인 생산에 뭐 거의 한 70% 이상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꽃게는 밥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푸른 바다를 누비며 어부로 살아온 지 30여 년.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곳 연평도 사람들에겐 모두 함께 겪어야 했던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연평 해전 1차, 2차 해전 때 여기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피폭 터졌을 때도
조업을 하다 말고 또 육지로 피양 가가지고 어구 같은 것도 그냥 유실되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죠. 계속 어민들은 이런저런 피해를 계속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그래도 여기서밖에 어뢰행위나 해본 게 없으니까 계속 연평도에서만 하는 거예요. 딴 지역은 가서 할 생각은 못하죠. 지척에 있는 북한을 바라볼 때마다 그때의 아픔이 떠올라 지금도 마음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1999년과 2002년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해군 함정과 북한 경비정 간의 해전이 있었고 2010년에는 포격을 가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떠나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삶의 터전을 쉽게 떠날 순 없었습니다. 연평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냥 중국 어선들 안 들어오고 연평 어민들이 계속 꽃게를 많이 잡을 수 있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요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특별히 뭐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꽃게가 많이 나는 자원이 풍부한 연평 해역이 돼가지고 계속 우리 후손들한테도 이 어장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물 가득 꽃게를 싣고 항구로 돌아오는 시간. 고된 하루였지만 어부에게 만선의 기쁨만한 것이 또 있을까요? 연평도에는 2개의 탑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기탑과 다른 하나는 연평해전 전승비입니다. 과거의 풍요로움에 기대어 살 수 없듯 과거의 상처로 아파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평도 사람들은 과거를 거울 삼아 오늘의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섬은 섬이지만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섬들이 있습니다. 섬과 무틀 연결해주는 연육교가 놓여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도에서 영흥도로 가는 징검다리섬, 선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녀들이 내려와 춤을 추었다고 해서 선제도라 이름 지어졌다는데요. 선제대교를 건너면 왼쪽으로 아름다운 당너머 해변이 펼쳐지고 그 너머에 마치 금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 길을 열어주는 목섬이 보입니다. 썰물 때마다 목섬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고 해서 사람들은 선제도를 기적의 섬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선제도가 고향이라는 김현용 씨, 그에겐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선제도에서 작은 카페와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일 커피콩을 볶을 때마다 떠오르는 유년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뻥튀기 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뻥튀기요? 네, 우리 아버지가 뻥튀기 아저씨였어요. 그때 요거 커피 공기 집어 먹으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목수이자 대장장이었습니다. 겨울철엔 뻥튀기 아저씨가 되기도 했고 마지막엔 선제도의 어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카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진들. 아들이 찍은 사진 속 주인공은 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연용 씨가 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죠. 선제도가 제가 고향에 다시 내려온 지가 2000년에 내려왔으니까 벌써 16년 됐어요. 그 내려오게 된 계기가 이제 아버지가 시력을 잃었기 때문이었는데 뭔가 큰
어떤 효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온 건 아니었어요. 잠시 와서 시리에 빠졌으니 조금 도와드리고 저도 못다한 공부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잠시 내려왔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들에게 늘 크고 강한 존재였던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시 아버지를 돕겠다며 섬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부가 되고 싶다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어장까지 줄을 맸습니다. 이걸 우리는 생명줄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줄을 매서 아버지가 이걸 잡고 다닐 수 있게 했죠. 그러면서 바다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 고개 잡히기 때문에 조금 더 늦잠을 자고 싶어도 정해져 있는 시간에 나가지 않으면 물고기는 다 죽어요. 그래서 자연의 시간에 그 호흡에 맞춰서 늘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결국 자연을 닮아간다고 보여지는데 꼭 그 수도승처럼 정확한 시간에 그걸 따라서 자연의 섭리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 어촌의 그 삶이 좀 더 철저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버지의 삶을 많이 바꿔놨다고 봐요. 마지막까지 어부로 사셨던 아버지는 지난 200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바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카페 옆 작업실은 아버지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용하던 물건들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재주를 다 물려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간단한 것들은 직접 만들어 쓸 줄 압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이게 아버지가 실제로 사용하시던 연장들이고 눈을 잃기 전에 목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대장장이기도 했고 목수시기도 했고 그래서 선제도에 정말 많은 집을 지으셨어요. 이 연장들 직접 다 깎아서 만드신 거라고 그래요. 하야! 갔다 왔어? 인사해. 잘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빠 뭐예요? 칼 만들어, 칼. 왜요? 할머니가 만들어달라서. 조개 까는 칼이에요. 연용 씨는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된 것이죠.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만큼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버려진 물건들을 닦고 손질해 새로운 물건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바다와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섬에 살면서도 바쁘게 지내다 보면 바다에 자주 나가질 못합니다. 이놈들! 오랜만에 바다로 나서는 길.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연용 씨의 입가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이라, 저 햇님 봐봐, 하이라. 그 옛날 아버지도 그랬을까요? 오래전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찾았던 그 바다입니다. 나왔어, 이제.
추억의 장소이자 삶의 장소인 바다. 이제 연용 씨가 아버지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바다를 찾았습니다. 자, 하율이 호미. 하율이가 만들었지 우리가. 아빠 이번에 엄청 커요. 응. 바다가 엄청 넓지.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큰아이 바아도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호기심이 많습니다. 애교가 많은 딸 하엘이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거 이제 바꿔요. 오. 먹어. 먹어. 안 들어. 먹는 거잖아. 우리 집에서 먹는 굴이랑 똑같은데. 선제도에선 봄부터 가을까지 바지락을 캐고 겨울이면 굴을 따곤 했습니다. 굴을 따다 추울 때면 모닥불을 지피고 고구마를 굽곤 했죠. 그때 보았던 바다도 그때 보았던 일몰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제가 여기서 4대째를 살고 이 아이가 5대째를 살아가는데 이 자연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어쩌면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이 마음이 제 아들 바아가 아니라 저로 보일 때가 있죠. 어쩌면 이 자리에서 저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아버지가 이 자리에 서 있었을 것 같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놀았을 것 같고 어쩌면 세월이 이렇게 흐른 후에 또 이 아들이 제 자리에 서 있고 또 저를 닮은 한 아이를 지켜보지 않을까.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아버지의 마음을 모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썰물 때마다 바닷물이 열려 섬으로 가는 길을 내준다는 기적의 섬 선제도. 그곳에서 아버지의 바다를 만났습니다. (2017년) 현재 인천의 섬은 168개입니다. 하지만 인천의 섬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데요. 그렇다면 섬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섬이 사라지게 된 건 매립이 시작된 고려시대부터입니다. 몽고군과 왜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 강화도 일대에 간척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섬이 사라졌고 강화도와 교동도, 성모도 3개의 섬만 남게 됐습니다. 이후 1883년 제물포 개항과 함께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또 한 차례 매립이 이루어졌는데요. 조수간만의 차가심에 상선들이 입항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자 1911년 동양 유일의 관문식 도크를 만들기 위한 매립이 이루어졌고 많은 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미도와 소월미도도 섬이었지만 매립으로 육지와 연결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인천 7개의 섬을 남북으로 연결했고 섬은 육지로 변하면서 8개 섬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이 들어선 영종도 역시 매립지 위에 세워진 것인데요. 영종도, 삼목도, 용유도, 신불도 등 4개의 섬이었던 곳을 매립해 하나의 큰 섬이 되었고 그 위에 공항이 들어선 것입니다. 현재 인천 면적의 20% 이상이 매립으로 생긴 땅이라 합니다. 그 때문에 섬이라 이름 붙여졌지만 더 이상 섬이 아닌 곳도 있고 바다가 아닌 육지로 변해 사라져버린 섬도 많습니다. 교동도 역시 고려시대 간척이 진행되었던 곳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3개의 섬이었다가 지금은 하나의 큰 섬이 되었다는데요. 2014년 개통된 교동대교를 건너면 민통선 안에 있는 교동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간척으로 인해 교동도에는 넓은 평야가 많은데요. 이곳 교동쌀은 맛좋기로 유명하다죠. 외세로부터 섬을 지키기 위해 세운 교동읍성의 일부가 남아있는데요. 교동도는 가까이 있지만 가기는 힘들다고 해서 예로부터 왕족들의 유배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안평대군, 임해군, 광해군 등이 이곳에서 유배살이를 했고 특히 연산군은 사방의 울타리를 둘러치고 감금하는 위리한 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동도는 깨달음의 학문을 품은 교육의 섬이기도 합니다. 당시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강남 8학군이나 외국 유학이 아닌 이곳 교동으로 유학을 올 정도였다는데요. 향토 사학자인 한기출 씨는 섬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교동 사람은 머슴도 자기 이름 속자는 한문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교동의 그 학습 내지는 그 학풍이었었거든요. 고려시대 학자인 안향이 중국에서 공자와 주자상을 들고 와 모신 곳이 바로 이곳 교동향교인데요. 여기가 이제 대성전 건물이죠. 네, 공자님과 이제 그 유학을 이제 굉장히 크게 발전시킨 성현들의 일패를 모시고 제례를 행하는 그런 공간이죠. 여기 이 출입문 같은 모든 것이 얕죠. 이 가운데 이 제행에 관한 신성시하는 이제 중문 외에는 그 이유는 공자님에게 예의를 갖추기 싫어도 여기 들어올 때는 머리 숙이고 예의를 갖춰라 해서 얕은 겁니다. 교동향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교로 공자와 주자상 외에도 우리나라 유학자인 최치원, 정몽주, 이황, 송시열 등 동국 18현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교동도는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는데요. 교동은 위치적으로 보면 한강과 임진강과 예성강 이 3강이 합쳐지는 그 곳이에요. 그렇다면은 고려 때는 고려 이전서부터라도 이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중심 축에 있는 것이 교동이거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그 고려 때의 송도 또 조선시대의 한양 이 서울을 오르기 위한 그 관문이 교동이었었거든요. 위치적인 거죠. 위치적인 것과 지리적인 것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연계되는 사람의 삶 또 외부의 문물의 유입 이런 것이 어쨌든 교동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과거 사통팔달의 중심지였던 교동은 6.25 전쟁과 함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섬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나자 황해도 사람들은 잠시 몸을 피해 가까운 교동도로 모여들었습니다. 며칠 지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며 떠나왔지만 60년이 넘도록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전쟁 후 교동도로 피난 온 사람은 무려 3만여 명이었다는데요. 대부분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사람들로 실향민이 되어 이곳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에 있던 시장처럼 교동도에 대룡시장을 열고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전쟁 전부터 있었다는 2층짜리 일본식 가옥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발소와 정육점, 잡화점과 미용실, 시계방과 양복점까지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최근 대룡시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주말이면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었다는데요. 그 덕에 장사가 잘 된다는 꽈배기집 아줌마. 아줌마 고향도 교동이라네요. 그 옛날 어린 시절은
정말로 교동도에서 고생, 눈물과 한숨, 고생으로다가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놈의 청춘은 그냥 고생과 그냥 한숨 짓다 보니까 그냥 봄날의 안개처럼 가버렸어요. 청춘은. 어떡하지? 받으세요 일단. 여보스, 왜 전화했냐? 안녕? 아니 꽈배기 2개 사 먹으러 왔는데. 그렇게 날 보고 지금 인터뷰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고향을 묻지 마세요. 아니, 오늘 알바는 내 무슨 고향은 내가 어때? 교동입니다. 그래? 어머니 혼자 5남매를 키워야 했던 시절, 가난이라는 삶의 무게가 실어 섬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에 지칠 때면 다시 돌아오고픈 곳도 고향뿐이었습니다. 대룡시장의 우더른을 만나러 가는 길, 50여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분이라 합니다. 여덟 평 남짓한 작은 약방은 지금도 나이완 어르신의 일터입니다. 유공자호 할아버지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군인 갔다 온 사람들 6.25 쪽에 군인 6.25 전쟁 당시 통역병으로 활약한 공로로 받은 훈장 이야기. 그리고 그리운 가족 이야기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딸이고 이게 시인은 나왔어. 뉴욕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는 딸과 LA에서 의사로 일한다는 작은 아들, 그리고 동생 이야기까지 교동도의 작은 약방 안에서 그리운 이들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나는 원래 여기 태생이야. 교동면 태생인데 내 교동 초등학교라 그래,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그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아니야? 네. 110년이 됐어. 교동국민학교가요? 이거 여기 위에 학교가. 근데 내가 거기 33회 졸업생이야. 아이고. 아버지가 2회 졸업생이고. 근데 학생이 40년 전에는 이 학교가 셋인데 교동, 지석, 난전 이렇게 초등학교인데 1,500명이었어. 근데 이제는 셋 다 모아도 100명도 안 돼. 아이, 1,500명이었다고요? 그럼 이 섬에 도대체 몇 명이 사는 거죠? 현재 상주는 한 3,000명 되고 그쪽에는 10,000명도 넘었던 거지. 바글바글 했겠네요 그냥.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 근대화 사업이 활발했던 1970년대. 저수지와 방조제 공사로 외지에서 건설 인력이 몰려들면서 교동도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1975년) 당시 교동도의 인구는 11,000여 명 정도로 대룡시장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당시 인근의 약방만도 무려 5개나 있었는데요. 이젠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나 하나 나왔어. 그 먼저 하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고 처방전을 가져와도 여기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나이가 많아서 또 그렇지만 처방전 병원이 저 육지에 있지 여기 있나? 그러니까 여기 올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끝난 사람이야. 그래. 근데 노후를 여기서 보내는 거지. 그렇다면 어르신, 교동도는 무엇이 그리 좋은 곳인가요?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7대를 여기서 살았어. 도도 없고 인심 좋고 그 뭐 먹고 거시기는 거 걱정 없는 거. 그게 좋지. 나이 든 실향민들은 세상을 떠났고
젊은 세대들은 도시를 찾아 떠났습니다. 아직도 손에 닿을 듯한 곳에 가지 못하는 고향이 있고 그래서 섬의 시간은 그렇게 멈추어 있나 봅니다. 인천 토박이라 해도 섬에 대해 모르는 이가 많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의 이름은 소야도입니다. 처음 들어본다고요? 네, 옹진군 덕전면에 위치한 소야도는 3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이랍니다. 빨리 일어나. 여느 집처럼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밥 챙기느라 엄마는 바쁩니다. 3남매를 두고 있는 미영의 엄마는 소야도에서 남편과 함께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막내딸 미영입니다. 쑥스러움이 많은 편이지만 엄마 아빠에게만큼은 애교가 넘칩니다. 국회의원 될 거야? 맨날 연습해야지. 연습하는데 다 외웠어. 다 외웠어? 진짜? 네. 야, 그래도 진짜 그 군청에 가서 무대 올라가서 까먹으면 어떡해. 안 까먹어. 외워야지. 지호가 옆에 있으면 안 까먹어. 지호가 옆에 있으면? 아이고. 네가 지호 것도 외우고 같이 외우면 되지. 지인이는 2개 한다?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초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어 중학생인 언니와 함께 등교를 하는데요.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야 합니다. 학교에 가는 스쿨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인데요. 학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여 분 정도. 걸어서 학교를 다니는 도시 아이들에 비한다면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스쿨버스가 도착한 곳은 학교가 아닌 소야도 선착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야도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미영이를 포함한 22명의 소야도 아이들은 배를 타고 덕적도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다리가 놓인다는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배로 통학해야 합니다. 소야도를 뒤로 하고 덕적도를 바라보며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은 약 5분 정도. 짧은 거리지만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안개가 끼거나 폭풍이 몰아칠 때에는 배가 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야도와 덕적도가 속해 있는 섬의 무리를 덕적군도라 합니다. 덕적도와 소야도, 문갑도, 울도, 구럽도, 이작도까지 43개의 유인도와 무인도가 덕적군도에 속해 있는데요. 덕적군도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와 고려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오가는 서해 백길의 통로였습니다. 또한 덕적군도의 8가지 아름다움을 덕적팔경이라 하여 노래했을 만큼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4학년 1반) 미영이네 교실을 살짝 엿볼까요? 비록 학생은 4명뿐이지만 수업 분위기는 진지합니다.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마음까지 순수해지는데요. 우리 미영이 공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장래 내 꿈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알았어요? 또 장래 저의 꿈은 이겁니다. 저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의 꿈은 바리스타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카페에 가서 직접 만드는 모습을 구경하고 배우고 카페에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좋아요. 어떤 꿈을 갖는 것이 더 좋은지 누구도 무엇이 정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친구들과 화음을 맞추어가는 리코더 연주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일 겁니다. 여기 아이들은 장점이자 단점이죠.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일 기회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있는 가운데서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그 서로 조금 모자라거나 부족한 아이들은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착하고 순수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 쉽게 말해 선생님들 대하는 모습도 아이들이 뭐 격이 없이 대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떤 그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도 굉장히 끈끈하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아이들이 착하다. 미영이의 하굣길. 또래 도시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 버스를 탑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배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영이가 소야도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것처럼 엄마 아빠도 아름다운 섬 소야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섬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도시에서의 삶을 꿈꿨을 겁니다. 젊은 날의 엄마도 그랬다고 지금은 추억이 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이제 시내에서 다니고 이제 시내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들어오게 됐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어머니 혼자 이제 그 아버지랑 같이 하시던 일을 혼자서는 못 하셔서 들어올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 오빠들은 다 내 직장 생활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이제 애기 아빠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밭에 나가 농사를 짓고 바다에 나가 굴을 따던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때의 엄마처럼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도 도시 남자 만나서 그런 희망도 있었는데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닿아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와서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 고향이 좋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소야도에는 미영이 또래의 친구들이 없습니다. 언니 오빠와는 터울이 많다 보니 혼자 지내야 할 때가 많은 미영이. 그래서 엄마는 마음이 쓰이곤 합니다. 가끔은 아이들만이라도 도시로 내보내야 하나 고민을 할 때도 있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보여? 왜 안 보일까? 여기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사람 많네. 시내 같으면은 어디 이렇게 놀러도 가고 하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가끔 이제 심심하니까 또 여기 같은 마을에 친구도 없고 하니까 그냥 엄마가 놀아줘야지 어떻게. 엄마는 미영이와 자주 바다에 나섭니다. 굴이나 소라를 따서 반찬거리를 얻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막내딸 미영이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뭐 시내 애들하고 비교하면은 시내 애들은 뭐 학교 갔다 오면 학원으로 어디를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 거 비하면은 좀 여기가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여기도 좀 학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애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외에는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공부 이제 한다고 하는데도 엄마들이 이제 끼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는 다 이렇게 맞벌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떨 때는 마음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자유망하게 이렇게 놀고 하는 것도 아직은 어리니까. 미영이가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려는 모양인데요. 누구랑 그렇게 괜찮아요? 네? 누구랑 그렇게 괜찮아요? 친구요.
친구. 어딨어? 배터 저기에 조그맣게 움직이는 애들이 친구들일 거예요. 곧 있으면 탈 거야. 보이려나? 얘들아, 소야도 봐봐. 내가 손을 흔들어 볼 테니 보이는지 말해주려. 안녕? 보여? 검은색이 보이니? 보여. 보이는데. 여기 파란색하고 검은색 있다. 진짜? 여기 두 명이 있어. 안녕. 안녕. 난리를 칩니다. 완전 재밌게 노는 거야. 친구들과 한창 뛰어놀고 싶은 나이. 그럴 때면 또다시 배를 타고 덕적도로 향합니다. 푸른 바다를 닮은 것일까요? 하얀 파도를 닮은 것일까요? 아름다운 소야도의 자연 속에서 아이들은 꿈을 먹고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 소야도의 미래이자 인천의 미래가 아닐까요? 아름다운 인천의 섬. 하지만 섬에서의 삶은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풍랑이 밀려올지 알 수 없습니다. 어장이 사라지고 어획량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자연에만 의지하며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천의 섬은 개발이라는 숙제를 안고 보존이라는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인천섬은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 골프장 건설 열풍에 부딪혀 심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관광객들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 속에서 매립과 보존, 파괴와 보호라는 첨예한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섬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을지 여전히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들로 남겨져 있습니다. 섬을 떠나 무트로 돌아오는 길. 무엇이 보물이었냐고 묻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섬은 여전히 아름답고 섬의 일상은 평범한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평범한 시간 속에서 반짝이는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섬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을 보았고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읽어나가는 이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랬듯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부모도 만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시간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섬을 떠나며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섬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168개의 보물, 섬으로 말입니다.